안녕하세요. 20대 딸아이가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그동안 딸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었는데 요즘 들어 사는 게 뭔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저에게 잘한 일이라고 말해주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 매몰차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저에게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전 20살에 이혼을 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과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친구였고 연애를 하다가 고3 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난리가 났답니다. 저나 남편이나 공부도 꽤 잘했었는데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한의사 집안이었고 그러니 제가 마음에 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인지 뭔지 남편이 끝까지 아이를 책임지겠다며 고집을 부리면서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고등학교는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대학에 합격을 했었는데 시댁에선 제 대학 진학을 만류하셨죠. 그 배불러서 어떻게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 입학할 때쯤이면 배도 남산만 할 텐데 어쩌려고 지금 대학에 가겠다는 거야? 차라리 애 낳고 산후조리도 하고 어느 정도 애 키워둔 후에 대학을 가야지.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애는 어쩌려고? 그래, 네 말대로 애 낳고 나서 대학 다닌다고 치자. 그럼 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할머니가 봐줄 거니? 아니요.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봐주시는데 어머님께서 잠깐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학교 수업만 받고 바로 올게요. 저랑 남편이랑 돌아가면서 아이 보고 낮에는 어머님께서 봐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 대학 가는 거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한 학기만 다니면 다음에는 휴학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예, 내가 왜 네 애를 봐주니? 너 지금 결혼했다고 이제는 애 육아까지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야? 됐다. 난 애 못 봐줘. 그러지 말고 애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대학 진학을 해봐. 솔직히 너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대학 들어가서 학교 다니면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그러겠니? 니들이 다른 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모를까? 어떻게 같은 학교, 학과에 지원을 했니?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잖니. 너 생각보다 애 보는 거 쉽지 않다. 애 보유 수유는 안 할 거니? 수유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 집중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도 입학하고 중간고사까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교수님들한테라도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어머님, 저 꼭 대학 가고 싶어요. 한 학기만이라도 마치게 도와주세요. 다음 학기는 제가 휴학을 하던지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 그러지 말고 이번 학교는 포기를 해. 할머니가 원하는 거 들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애초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너 예정일이 3월 이후라고 해도 언제 아이 낳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려고 그래? 다음에 아이 낳고 나서 대학 간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줄게. 그러니까 대학은 포기하자. 저도 말도 안 되는 고집이라고는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에 꼭 대학에 가고 싶었죠.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절 계속해서 회유했고 결국 전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까지는 남편과 사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시댁에서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 둘이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도 했죠.
문제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발생했는데 남편은 대학에 가고 난 후에 매일매일 바쁘게 생활을 했어요. 말로는 학업도 병행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니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다곤 했지만 말 한마디라도 저와 아이를 생각하는 말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죠. 서운함이 쌓이다 아이는 9개월에 빨리 나오게 되었고 양수가 새어나오자 부랴부랴 짐을 싸서 병원으로 가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듣게 된 말은 무정하고 매정한 말이었어요. 여보, 아이 이제 나올 것 같아. 자꾸 물이 흐르길래 뭔가 해서 전화해봤는데 양수가 터진 것 같대. 어떻게 하지? 나 무서워, 여보. 어머님, 아버님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얼른 와주면 안 될까? 일단 가방은 대충 싸놓긴 했는데 배가 점점 아파와서 혼자는 못 갈 것 같아. 아직 애정이 많이 남았는데 뭔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야, 예정일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는데 넌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일찍 나올 리 없다고 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 그리고 자꾸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주변에서 이상하게 본다니까? 나 오늘 동기들이랑 술 마실 거니까 전화하지 말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가. 너 자꾸 화장실 안 가서 배 아픈 거라니까? 저번처럼 양수가 아니라 네가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니야. 병원에서도 양수 터진 것 같다고 했는데. 여보, 나 진짜 무서워. 저번 주만 해도 아이 건강하게 잘 움직였는데 태동도 줄어든 것 같고. 그냥 오늘만 좀 와주면 안 돼? 동기들한테는 집에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정말 아이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아, 어떻게 약속을 취소해? 넌 대학 안 가서 모르겠지만 동기들끼리 잘 지내야 나중에 좋은 거야.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하여튼 집구석에만 있는 애가 뭘 알겠냐? 그리고 애 한 번 낳아본 적도 없는 게 무슨 양수 터진 줄 바로 알아? 병원에서도 네가 그렇게 호들갑더니까 오라고 하는 거지. 너 혼자 가봐. 별거 아니라고 할걸? 정 뭐하면 엄마한테 전화라도 해보던가. 결국 남편은 제 말에도 집으로 오지 않았고 전 흐르는 양수를 닦으며 혼자서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만취한 남편을 시댁에서 끌고 온 후에 겨우겨우 전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아이를 안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가 내내 우니 잠을 못 자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핑계로 시댁에서 통학을 하겠다며 가버렸죠. 일주일에 평일만 가 있던 남편은 점점 주말까지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연락도 되지 않자 전 한 달이 간 넘은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여기 왔나요? 학교에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찾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먼저 와봤어요. 벌써 2주 동안 집에 오지도 않고 제 연락도 안 받고 있어요. 아이 보러도 안 오고. 어머님,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친구들한테 연락해봤는데 친구들도 자기 연락은 안 받는다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있어요? 아니 몇 주 전에 자기 집으로 가겠다는 애가 왜 여기를 와? 니들 혹시 싸웠니?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니네 그렇게 철없을 때 사고치고서는 부모 속 이렇게나 썩이더니만 결국에는 싸워가지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애도 낳았으면서 절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그리고 너는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나 제대로 봐야지.
남편 연락이 안 된다고 시댁에 찾아오는 게 어디 있니?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연락이 돼야죠. 남편이 제 전화는 안 받고 피하는데 무슨 일인지, 왜 집에 안 들어오는지 연락은 돼야 제가 뭔가 물어보죠. 벌써 아이 분유는 떨어져 가고 생활비도 없어요. 이러다가 저희 먹을 거 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머님. 아니면 아이라도 낮에 잠깐 봐주시면 안 될까요? 밖에서 생활비라도 벌어야 할 것 같은데 남편도 안 오니 일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너 하는 꼴 보니 우리 아들이 마음이 돌아섰나 보네. 마음 돌아선 걸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우리도 아들 얼굴 저번에 네 집 가라고 한 이후로 못 봤으니까 여기 찾아오지 마. 여기 동네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결혼한 거 모르고 이렇게 며느리가 있는 것도 모르니까 함부로 찾아오지 말고 할 말 있거들랑 전화로 해. 시댁에서는 절 쌀쌀하게 대하며 내쫓으셨지만 그래도 왠지 시댁으로 올 것 같아 밖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오더라고요. 문 앞에서 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있을까봐 주변을 살피더니만 남편을 쏘옥하니 시댁으로 들여보냈죠. 그 장면을 보고선 저와 아이는 그렇게 버려졌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날로 전 아이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시댁을 찾아갔는데 남편은 꼴도 보이지 않았죠. 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저도 저 싫다는 사람 붙잡아두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저는 대학도 못 갔고 직업도 없으니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커요. 어머님께서 아이 1년만 좀 맡아서 키워주세요.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지만 아이만 좀 키워주시고 제가 1년 후에 다시 데리고 갈게요. 부탁드려요. 이 상태로 이혼하면 전 갈 곳도 돈 벌 곳도 없어요, 어머님. 아들이면 그래도 우리 집 대이을 수 있으니 데려갔을 텐데 딸인데 데리고 가서 뭐하니? 뭐 양육비 청구하려면 그렇게 해. 어차피 아들이 학생이라서 받아도 얼마 못 받을 텐데 변호사 비용만 더 들걸? 그러지 말고 양육비 청구 안 하는 대신에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서 1년 비용 우리가 주면 되지? 솔직히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야. 어머님, 지금 원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어디 맡기지도 못하고 그럼 제가 일을 못해서 그래요. 당장 아이 먹을 분유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살 돈이 없어서 그래요. 평생 맡아서 키워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장 자리 잡고 돈 벌 때까지만 아이 좀 맡아서 키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 핏줄이잖아요. 제가 혼자 낳은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 남편 자식이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자식이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네가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랑 못 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게, 애초에 아이 지우라고 했을 때 지웠으면 서로 편하고 좋잖니. 너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지? 결혼 못하더라도 아이는 어떻게든 네가 키우겠다고 했던 거. 그거 너 약속 지켜야 된다. 환갑은 일시불로 해줄 테니까 이거 받고 당장 우리 아들 인생에서 꺼져. 끝까지 남편은 제대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전 아이와 둘만 남게 되었죠. 제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환이 깊어진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결국 할머니가 사시던 낡은 단칸방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어요. 어린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 등에 업고 일을 해야 했는데 처음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받아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백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이 등에 업고 서빙도 하고 배달도 하면서 착실하게 일했어요. 아이가 조금 더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그전에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오랜만에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게 되었는데 모르는 번호가 떠서 그런지 남편은 거절없이 바로 받았죠. 나야, 오랜만이네. 다른 게 아니라 딸이 당신 존재를 궁금해해. 아직 딸한테 아빠에 대해서 말해준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난 제외하고 딸 만나도 좋아. 당신 몇 달 전에 우리 딸 어디 학교 다니는지 찾아다녔다는 거 알게 됐어. 뭐 딸이랑 만나보려고 알아봤던 거야? 그럼 지금이 괜찮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 뭐, 그냥 어떻게 살고 있나? 알아보기만 한 거야. 어차피 난 생물학적으로는 아빠지. 뭐 걔한테 애정이나 애착이나 이런 건 있는 건 아니니까. 단지 호기심에 궁금해서 찾아온 것 뿐이니까 뭔 헛된 기대 따위는 하지 마. 그리고 얼굴 봐서 뭐 할 거야?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해라 이런 소리 할 거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한테는 딸이라는 존재는 없으니까. 네가 책임지기로 한 거 잊지 않은 건 아니지? 딸이 어디 학교 다니는지 찾았다고 해서 그래도 아빠라고 궁금하긴 했나 보네 했더니만 역시 넌 달라진 게 없구나. 너 같은 아빠를 우리 딸이 보고 싶다고 한 게 마음이 아프네. 그래도 딸은 당신 보고 싶어 해. 어디서 봤는지 당신 사진까지 간직하고 있던데 지나가다가 우연이라도 당신 만나게 되면 슬퍼할 거야. 거짓말 하기는 싫으니까 한 번만 만나줘. 지나가다가 만날 일이 있겠냐? 너랑 나랑 사는 것도 다르고 급도 다른데? 네 딸이라고 뭐 크게 다르겠어? 절대로 니들은 내가 사는 레벨까지 못 올라와. 다시 말하면 나랑 마주할 일이 없다는 거지. 어쨌든 거짓말하기 싫어도 어쩌겠어. 그냥 죽었다고 해. 애초에 아빠 죽었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 걸 아직까지 왜 말도 안 하고 있냐? 혹시 너 아직도 나한테 감정 남은 건 아니지? 고작 애 하나 같이 낳았다고 평생 함께 할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다면 얼른 버려. 남편은 끝까지 딸을 만나보진 않겠다고 거절했고 전 딸에게 사고로 아빠가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주면 딸이 너무나 상처를 받을 거라 생각했고 그 후로는 전 딸을 더 최선을 다해 키우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 노력과는 다르게 딸은 사춘기가 되더니만 엇나가기 시작했는데 딸은 제법 공부를 잘했지만 학교에선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 아이였죠. 선생님의 전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딸이랑 얘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수희야, 엄마가 오늘 선생님 전화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떤 것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게 힘들까? 엄마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안 되겠니? 내일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자. 그 집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 이렇게 되면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 어떻게 생각하니? 누가 누굴 보고 훈계를 해? 엄마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났어? 착하고 모범생이어서 그때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아이 가졌냐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지나가다가 엄마 보고서는 그 엄마의 그 딸이래. 내가 무슨 평판으로 학교 다니는지 아냐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할 얘기 없으니까
자꾸 내 생활에 참견하지 마. 엄마가 신경을 안 쓰면 누가 신경을 쓰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였으면 엄마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야지. 선생님이 그래도 사과를 하면 어떻게든 조용히 넘어가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참고 수습하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가 도대체 뭘 알아?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애나 낳았으면서 얼마나 밖에서 놀았으면 고등학교 때 임신을 했겠어? 대학도 안 나오고 사니까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야. 난 엄마 팔자 닮을까봐 너무 무서워. 엄마같이 살까봐 무섭다고. 그렇게 곱게 키웠던 딸이 저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선 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고, 그나마 딸은 그때 일 때문이었는지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사고는 치지 않았죠.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문제가 터졌는데 남편 쪽에서 갑자기 딸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빠가 지금껏 살아있었고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며 딸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아빠 존재를 숨겼던 이유가 뭐야? 아빠네 집안은 대대로 한의사 집안이던데 보니까 차도 좋고 집도 좋고 이제야 연락이 됐다면서 다 아쉬워하던데 엄마는 왜? 무슨 이유로 나한테 아빠를 안 보여줬어? 아빠가 엄마한테 여러 번 연락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대. 날 만나고 싶다면서 편지까지 써서 보냈는데 답장 한 번 안 왔다고 하잖아.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를 죽었다고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수희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다 널 위해서 말했던 거야. 네가 상처받을까봐. 아빠는 어쨌든 엄마는 그러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야.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어린 나이였어. 거짓말이 상처될 거라고 깊게 생각을 못했어.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하구나. 근데 엄마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네가 받을 충격이 클 것 같아서. 무슨 충격? 아빠는 잘 살고 있는데 엄마는 궁상맞게 살고 있는 게 충격일까 봐? 혹시라도 내가 아빠랑 살겠다고 엄마 곁 떠날까 봐? 그래서 숨겼던 건 아니고? 엄마한테는 나 말고는 가족도 없잖아. 나 빼고 가족도 없으니까 날 볼모로 나중에 재산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집값 달라고 그랬던 거 아니냐고. 오해야. 난 그런 적 없어. 한 번도 네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해본 적도 없다고. 널 맡기려곤 했지만 그건 다 일을 해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려고 그런 거고. 수희야, 다 오해야. 엄마가 다 설명을 해줄게.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사실대로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진정해? 엄마라면 진정할 수 있어? 그동안 좁디 좁은 단칸방에 엄마랑 나 둘만 살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고 거기다가 잘 사는 집이네? 근데 엄마는 이 사실을 다 숨겨놓았고 내가 죽기 살기로 왜 공부를 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이기적이네. 엄마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의견은 언제 존중을 해줘? 딸은 그날으로 제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자취를 하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죠. 수소문에 남편의 바뀐 전화를 알아내서 전 남편에게 따지게 되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너무도 당당하더라고요. 도대체 딸한테 무슨 이유로 연락을 한 거야? 그렇게 자기 딸 아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20년 동안 당신 한 번 연락 없었어.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연락 한 번 없었다고. 20년 세월 동안 딸 생일날 아빠 선물 받아본 적 없고 컸어. 당신이 죽었다고 하랬잖아. 평생 볼 일 없다고 죽었다고 말하랬잖아. 왜 이제 와서 우리 가족을 흔들어? 무슨 속셈이야? 아니, 내 딸한테 아빠가 연락한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 웃긴다. 나도 수희 아빠야. 당신만 수희 엄마가 아니라 나도 아빠라고. 걔는 역시 우리 집 머리 닮아서 약대까지 갔더라. 네 머리 닮았으면 거기까지 갔겠어? 다 날 닮은 거지. 어쨌든 딸도 이제 내 존재 알았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연락할 필요도 없고 딸이랑 직접 연락하면서 지낼 거니까 중간에서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 20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방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양심이 있니? 여기저기 침 놓고 다닌다고 하더니만 어디 당신 양심에도 침 좀 놔봐.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한테 딸은 없다며. 왜? 지금껏 자식 한 명 더 낳지 못했나 보지? 내 딸한테 헛소리 짓거리지 마. 다음에 다시 한번 헛소리 했다간 각오해. 와, 당신 뭔가 착각하는데? 이제는 딸이 날 보고 싶어 해. 나는 그냥 딸한테 날 알려준 것 뿐이고, 내 딸이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다는데 어쩌겠어? 어떻게 딸을 키우길래 엄마가 싫다고 하겠냐? 나한테 헛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나 반성해. 오죽하면 딸이 그러겠어? 사실 남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딸은 점점 저에게 거리를 뒀고 하루에 한 번은 통화하던 연락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매달 제가 주는 용돈은 꼬박꼬박 받아갔어요. 남편이 딸에게 따로 챙겨주진 않는지 연락은 안 하면서 용돈 받는 날이면 용돈을 입금하라며 메시지를 보내왔죠. 한 번은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길을 걷다가 쓰러졌던 날이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 전 병원에 있더라고요. 딸, 공부하느라 바쁘니? 연락해서 미안한데 혹시 근처 종합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집에 가보면 엄마 지갑 들어있는 가방 있거든? 그것만 병원으로 좀 가지고 와줘. 지금 병원비 수납을 해야 하는데 낼 돈이 없어서 너 보고 내달라는 건 아니고 아니면 병원비만 잠깐 내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집에 가서 바로 이체할게. 알았지? 하다하다 딸한테까지 돈 구걸을 해? 와, 안 그래도 엄마 어릴 적에 이것저것 쇼한 거 많이 들었어. 말로만 듣던 쇼가 이거구나? 아빠가 지긋지긋했다면서 말하던데. 엄마, 정신 좀 차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병원은 무슨? 엄마, 거짓말하는 거지? 됐고, 엄마가 알아서 병원비를 내든지 해. 왜 딸 돈을 그렇게 갈취하려고 그래? 갈취? 내가 너한테 병원비를 다 내달라고 한 거니? 나중에 준다고 했잖아. 수납을 해야 여기서 나갈 수가 있어서 그래. 내가 부탁할 사람이 어디 있니? 한 번만 병원에 지갑 좀 가지고 와주렴. 그러게,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엄마. 엄마가 인생을 막 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를 사람이 없는 거야. 나 바쁘니까 그냥 지갑 킥으로 보낼게.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던지. 그리고 이런 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딸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와는 항상 거리를 뒀죠. 딸은 약대를 졸업하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듯 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물어보니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언제부터 출근한 거야? 엄마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잘됐다 정말. 퇴근하고 엄마 집에 올래? 출근 기념으로 축하 파티라도 하는 건 어때? 오늘은 언제 끝나니? 늦게 끝나? 엄마랑 오랜만에 축하주라도 한잔 하자.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아빠랑 이미 어제 축하 파티 했어. 그리고 직장도 아빠가 추천서 써줘가지고 들어가게 된 건데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런 건 친구들이랑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 엄마는 무슨 자식들이랑 축하 파티를 끼려고 그래? 그리고 엄마가 뭘 했다고 축하 파티를 해. 그래도 너무 서운하다. 엄마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엄마는 그래도 지금껏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엄마랑 같이 파티는 못 하는 거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우리 얼굴 못 본 지도 오래됐고. 엄마, 그 코딱지만한 방에서 나 키워준 거 내가 고마워해야 돼? 아빠가 능력도 없는 엄마, 그래도 자식 잘 키우라고 준 돈은 다 어쨌어? 엄마 나가지고 장사하고 그러려던 건 아니지? 아, 하긴 그러려고 거짓말까지 다 해놨는데. 나는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는 듯 했고 취업 후 딸과는 더욱 연락이 되지 않았죠. 전 딸과 만나보려고 연락을 했지만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몇 달은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걸까 자책도 해보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은 없었어요. 딸에게 메시지도 남겨보았지만 답을 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1년을 딸과 연락도 되지 않은 채 지냈어요. 제 분신과도 같았던 딸이 그렇게 연락도 되지 않자 전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는지 지인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네 딸내미? 아휴, 그 기집애 진짜 정신이 나갔어. 아주 돈에 미쳐가지고 키워준 은혜는 보이지도 않는가 봐. 너 그거 알기나 알았어? 네 전남편네 집에서 왜 네 딸한테 접근했는지 그거 물어봤어? 하긴 그쪽 집안에서 뭐 사실이나 말하겠니? 네 딸도 참 그렇다. 엄마가 그 고생하면서 키워줬더니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딸 말이라고 틀린 건 없지 뭐. 솔직히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한 거 말고는 딸한테 뭐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딸이 하는 말에서 틀린 말이 뭐가 있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딸 말대로 나는 나만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살았지 뭐. 뭐?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네 딸을 안 보겠다고 한 건 그 집안 식구들이야. 너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20여 년을 평생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이상하지 않냐고. 너처럼 해주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니? 매일 새벽마다 딸은 새밥 지어 먹여보내고 용돈 한 번 못 준 적도 없고 걔가 비싼 옷이며 신발이며 사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든 사주고 네 몸 갈아가면서 걔 약대 보낸 게 넌데 걘 정신 하나도 못 차리고 있어. 아니? 마음 단단하게 먹고 너도 네 살 길 찾아. 아무리 지인이 저에게 말을 해도 그 당시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락 없이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갑자기 지인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죠. 딸이 결혼을 한다는 거였는데 청정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선 전 부랴부랴 예식장으로 찾아갔답니다. 가보니 딸 가족으로 한의사 친가만 모두 불렀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자 딸은 절 보고선 화들짝 놀랐죠. 너 어떻게 결혼하는데 엄마를 부를 생각도 안 해? 아니, 말도 꺼낼 생각이 없었던 거야? 너한테 엄마라는 자리가 고작 이 정도였니? 내가 한평생 널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결혼식 초대도 못할 정도로 난 엉망인 엄마였어?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결혼식 끝나고 나 신혼여행 다 다녀오고 나서 설명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가세요. 누가 들어와서 보면 어쩌려고. 도대체 누가 볼까 왜 걱정을 하는 거야? 난 네 엄마야. 네가 젖먹이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저 사람들 손 하나 까딱 100원 하나 준 적 없었어. 다 내가 널 업어 키운 건데 왜? 무슨 이유로? 날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거야? 내가 그렇게 키워달라고 했어? 난 돈이 많은 부모가 필요해. 엄마처럼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부모가 아니라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엄마 자리를 요구해? 제발 미안한 척이라도 좀 해. 그럼 안쓰러워서 챙겨줄 테니까. 그리고 시댁에는 엄마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기서 나가주세요, 아주머니. 전 제 아빠 딸이니까. 딸의 천천병력 같은 말을 듣고선 전 멍하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려봤지만 신혼여행 후 온다던 딸은 연락도 한 통 오지 않았죠. 전 딸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을 걸고 피눈물 복수를 준비했어요. 사실 결혼식 날 놀랬던 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돈댁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이혼하고 갓난아기를 얻고 일을 했던 첫 번째 음식점 사장님이셨어요. 그때 인연으로 좋은 백반집을 소개해줘 제 일이 잘 풀리게 된 거였는데 바로 은인과 다름없는 사장님이 딸의 시부모님이 되신 거였어요. 부랴부랴 핸드폰 번호만 받고 나왔던 게 생각이 나 전 연락을 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니 결혼 축하 대접을 해드리겠다며 양가 가족분들 모시고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오시라고 연락을 해드렸어요. 약속날 아무것도 모르고 딸과 남편은 사돈댁과 함께 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절 발견하더니 딸과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렇게 만나 뵈니 너무 반갑네요. 그때 결혼식장에서 뵙고 이런 게 인연이구나 싶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사실 사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봤어요. 사장님께선 저기 저 며느리가 홀아버지 외동딸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그때 제가 얻고 있었던 그 갓난아기가 바로 저 아이랍니다. 딸이 엄마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했다면서요? 네? 뭐라고요? 아니, 우리 며느리는 엄마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했는데. 사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인가요? 그때 그 어린아기가 우리 며느리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줌마, 왜 거짓말을 하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없는 분이신데 왜 자꾸 거짓말 하시냐고요. 어머님, 저분 이상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선 저러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 내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죽도록 싫어하는 네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대신 내가 말해주는 건데,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러니? 사장님, 충격이 크시겠지만, 제가 이 아이 엄마예요. 사장님이 그때 그렇게 돌봐주셨던 그 갓난아이가 이 아이라고요. 은혜 이렇게 갚아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빨리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 마련했어요. 너, 이게 사실이니? 사돈, 정말 작정하고 저희 속이시려고 하신 건가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사돈 집안이 믿을 수 있는 집안이라 혼인 허락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결혼 없던 일로 하죠. 어차피 혼인신고는 안 되어 있으니 따로 정리할 건 없겠지만 속인제 값은 치르셔야 되겠죠? 오라버지의 외동딸로 컸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전 폭로를 했고 딸은 그 후로 남편과 파혼을 했다더라고요. 그 다음 저에게 따지러 온 딸에겐 남편이 다시 딸에게 연락을 하게 된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엄마야? 이러고도 나한테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엄마가 자식 혼사를 망쳐? 이러고도 엄마야? 딸이 잘 되는 게 배 아파? 자기는 남편이랑 헤어져서 궁핍하게 사는데 딸은 아빠라고 잘 지내고 잘 살게 돼서 배 아파서 그랬냐고. 배가 아파? 넌 네 아빠가 20년 동안 아는 체도 안 하다가 널 찾은 이유도 모르겠지. 네 아빠 신장이 나빠. 아마 얼마 못 가 이식해야 될 지경일 거야. 몸이 안 좋으니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뭐해. 결혼도 못했던 거지. 너 말고는 자식도 못 낳았어. 몸이 안 좋으니까. 너 학교 들어갈 때 네 아빠가 넌 안 찾고 네 혈액형이며 건강 상태만 알아봤다고 하길래 수상하다 싶었는데 너한테 공여받고 싶어서 접근한 건 알고 있니? 거짓말. 엄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 그럼 왜 나한테 돈 주겠다고 했겠어? 그리고 약국도 열어준다고 왜 말하고? 엄마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니야?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내가 헛소리 하는 것 같으면 당장 약국 열어달라고 해봐. 아마 거기서 지금 당장은 못 해준다고 할걸? 널 위해 인생을 바쳤어. 그런 엄마를 버려? 네 인생에 100원 한 장 써본 적 없는 네 아빠랑 평생 살아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족속들인지 네가 뼈저리게 느껴봐. 남편은 자신의 신장 공여를 위해 딸을 찾았던 거였고 딸과 친밀하게 지내야 수월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몇 년 동안 온갖 쇼로 딸의 환심을 산 거였어요. 딸은 그것도 모르고 넘어갔지만 동시에 절 버렸고 25년간 피땀 흘리며 노력한 제 탑이 딸의 한마디에 전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던진 돌은 딸과 남편 시댁에 큰 파장이 되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딸은 사기 결혼으로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남편은 그렇게 공들이던 딸에게 신장도 못 받게 되었죠. 거기다가 이 사실이 여기저기 소문이 나 가족이 운영하던 한의원은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딸이 잘못했다며 연락이 왔지만 이미 차게 식어버린 제 마음은 아직까지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연히 제 사연을 듣게 된 한 지인이 이제는 용서를 해줄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길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적어봤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는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혼을 하게 된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진한 화장을 하고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명의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앉았었죠. 전 남편은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여쭤보았고 그제서야 시부가 입을 떼셨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앞으로 새로 시부와 인연을 맺게 될 사이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의 일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시부의 재혼 상대가 저와 비슷한 나이 차이 같아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앉아 계신 여자분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았고 예비 시모가 될 분은 저와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30대였던 제가 40대 중반인 분에게 어머님이라는 말을 꺼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 버린 거죠. 남편도 당황을 했었는지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진지하게 다시 되물었고 시부는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셨어요. 결국 시부는 새 시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알 수 없는 기류는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 또한 이런 상황들이 난감했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시부께서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여자가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접근했는지부터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 좋은 시선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저희의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지 시모는 시부와 결혼 이후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비슷한 나이 차이라 초장부터 저희를 잡으려는 행동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부의 아내가 되었으니 시모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렸고 시모로 받아들였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로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새 시모에게 불만이 있어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죠. 당신한테는 새엄마라서 조심스럽다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 너무 불편하지 않아?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우리를 견제하시는 것 같아. 어쩌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아버지께서 좋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도 없었고 최대한 맞춰드려야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겠소? 아무래도 우리 집안의 가족으로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더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걸 거야.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아버지 집에 가는 횟수를 좀 줄이던가 하면 되지. 나도 솔직히 불편하긴 하지만 친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몇 년간 외로우셨는지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하셨는데 지금은 밝게 웃으시니까 나는 차라리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도 젊은 새어머니 들이셔서 젊게 사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 남편은 좋게 생각하라며 처음은 모든 게 서툰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시모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잘 안다고 남자가 모르는 무언가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었는데 시부가 별일 없으면 웬만해선 시댁에 와서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서로가 하루빨리 가까워지길 바라셔서 그런 건지 약간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남편도 어쩔 수 없다며 당분간만 시부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저도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주말에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시부가 시모를 떠받들며 살고 계셨죠. 시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부에게 모든 걸 시키고 계셨어요. 뭐가 그리 좋으신지 불만 하나 가지지 않으시곤 바쁘게 움직이셨죠. 그렇게 저희가 오자마자 시모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부르시더니 주방에 저녁거리 준비해 놨다며 배가 많이 고프다면서 서둘러 음식을 만들길 원하셨고 시부는 시모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주방에 빨리 들어가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난감했는지 저와 시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불편해질 것 같은 상황은 아예 피할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솔직히 남편의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부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식재료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떤 음식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재료가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어서 거실로 나와 시모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물어보자 시모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끼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한마디 하셨네요.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재료를 보고 그냥 눈치껏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뭐가 드시고 싶으신지 말을 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준비를 하죠. 알아서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잖아.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보려는 거라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말해줘야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그리고 너, 지금 나를 대하는 말투가 그게 뭐야? 내가 너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니?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시애미 행세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나 봐.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 계속 눈에 거슬리거든?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표정 관리 잘하고 말투부터 고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눈물을 쏙 빼놓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알겠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지킬 건 지키라는 거야. 학력이 고졸이 끝이라서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라고. 내 말 알아먹었으면 당장 음식 준비해라.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와 남편이 급하게 달려왔고 시부는 시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음식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말투부터 표정이 좋지 않아서 따끔하게 한 소리 했다며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남편과 시부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입을 떼려는 순간 시부가 저를 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도 너한텐 시어머니면 그만큼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건데 어디서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야? 아직 서로 모르는 게 많고 맞춰가려면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저번에도 말을 했었는데 지금 시애비 말까지 무시하는 거냐? 군말 말고 지금 당장 시어머니께 사과드리지 못해? 아버님,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음식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본 것뿐인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냐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셨다니까요.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고 아버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대한 예의 갖추면서 조심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아버님은 새 어머님밖에 안 보이세요? 그렇게 하신 행동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너 지금 내 말에 대드는 거냐? 아들,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데려와서 우리 집안이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당신 지금 아버지한테 그게 뭐하는 태도야?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는 거야?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방금 충분히 상황 설명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드리지.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이런 기분으로 이 집안에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볼게요. 나는 오늘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있던지 아니면 집에 가 있던지 알아서 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는 줄 알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짐 챙겨서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잘못이 있다는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거기에다가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남편은 오히려 시부와 새 시모의 편을 들어줬을 때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말에는 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고 일단 저부터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던 터라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대충 넘어갔지만 부모님께서는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주말에 친정에서 머리를 식힌 다음 늦은 저녁쯤에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분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별로 말도 걸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거실 한가운데로 밀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되려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보고 뒷수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버님이랑 새어머님 편만 들어주는데 내가 거기에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조금도 이해해주려 하지 않았잖아. 더 이상 길게 말해봤자 대화도 안 통할 것 같아서 나온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지금 나 상당히 피곤하거든. 오늘은 서로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나는 잘못한 게 조금도 없으니까 내가 먼저 사과드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당신한테도 정말 실망이야.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당신 편을 들면 집안 싸움밖에 더 나? 나는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을 뿐이라고. 당신이 오히려 모든 걸 다 망쳐놓은 거야. 내가 그때 나오지 않았다면 더 큰 싸움으로 번졌을지 몰라. 당신은 새어머님 보면 몰라? 성격 장난 아니야. 당신 집안을 통째로 삼킬지도 모른다고. 눈빛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새어머님은 아버님 재산 보고 들어온 것 같아. 그것 말고는 솔직히 이유가 없잖아? 2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돈 말곤 새어머님이 접근할 이유가 없어. 당신 집안 망하기 전에 두 분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두 분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괜히 젊은 분이 시어머니로 들어와서 대우해주기 싫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남편을 밀친 뒤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의 행동에 정이 뚝 떨어져 버린 저는 차라리 아이를 가지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머릿속에 이혼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실망을 너무 크게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냉전의 상태가 되었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댁에도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부와 따로 시간을 보낸다며 일찍 나갔는데 전부 다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몇 시간 뒤에 새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었거든요. 내가 왜 찾아왔는지 알지? 너 요즘 하는 행동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적당히 했으면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어차피 네가 나한테 불편한 존재라면 이 집안에서 충분히 내쫓아 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저랑 그이랑 이혼하게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얻으시는 게 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하신 거죠? 결혼하시자마자 외제차 뽑으시고 명품 쇼핑 다니시면서 사치를 즐기고 계시잖아요.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만큼 돈을 쓰고 계시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쓰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돈 많은 남자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네가 뭘 알겠어. 세상은 사랑보다 돈이 전부야. 그걸로 모든 게 판가름 난다고. 나는 이 집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거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전부 다 처리할 생각이야. 그러니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있을 거면 내 말에 순종하고 조용히 따르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게 만들 거다. 근데 이거 어쩌죠? 저는 하라는 대로 무조건 행동할 만큼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게 만들겠다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예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들지 마세요. 볼일 끝났으면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상당히 불쾌하네요. 저는 약속이 잡혀 있어서 서둘러 나가봐야 하거든요. 대학도 안 나온 하품질 주제에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여기 온 줄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려고 왔다. 새 시모는 저에게 달려와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더니 좌우로 흔들어 버렸고, 저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라 똑같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새 시모와 저는 집안을 뒹굴면서 절대 먼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참고 있는데 그 사이 남편과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네요. 시모와 제가 머리채를 잡은 채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달려와 힘들게 떼어놓았는데 그 순간 시부가 시모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는데 뒤이어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며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저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건 볼 수 없다고, 어차피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인데 억지로 버티며 살아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와 함께하는 삶을 그만 끝내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도 그런 남편을 거들면서 차라리 잘 됐다며 더 좋은 여자 소개해주겠다고 바람을 넣고 있었어요. 새 시모는 자기 머리털이 다 뽑혔다고 더 크게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저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2번 다시 만나지 말자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이 갈라서는 순간을 뒤에서 지켜보던 시모의 사악한 웃음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왔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 아픔 또한 점점 사라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제 곁으로 다가왔고, 새로 꾸린 가정에서 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7년의 세월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어느 날 지금의 시부모님께서 온 가족을 한 집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대가족이었던 현 남편의 집안에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큰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도착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7년 전에 난리를 치고 인연을 끊었던 시모가 큰 시숙의 배필 자리에 시집의 맏며느리감으로 인사를 오게 된 거였어요. 너무 놀라버린 상태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모였던 그 사람이 왜 큰 아주버님의 곁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몰래 고개를 내밀어 거실 쪽을 바라보니 이미 그 사람은 벌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형님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셨는지 주방에 몸을 숨기고 거실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며 뭐 하는 거냐고 어깨를 툭 치길래 셋째 형님을 데리고 급하게 몸을 숨겨 뒷마당으로 빠져나왔어요. 당황한 셋째 형님은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생겼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길래 큰 아주버님과 함께 인사 온 여자의 과거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고, 셋째 형님은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했습니다. 셋째 형님은 둘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선 잠시 뒷마당으로 불렀고, 제가 한 말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주며 절대 큰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서로 진지하게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았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뒷마당으로 급하게 불렀어요. 그런 다음 제가 겪었던 과거에 대해 대충 알고 있던 남편한테 큰 아주버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며 이 결혼은 절대 성사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저는 차라리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나머진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리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남편은 셋째와 둘째 아주버님을 따로 불러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저는 거실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몰래 주방으로 다시 들어와 귀를 기울이며 그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아주버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걸 알고 접근한 것 같아 보였어요. 영애 씨랑은 골프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다시 한 여자에게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 다들 알겠지만 내가 그동안 사별 후 여자를 만나지 않고 살아왔던 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위로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었어. 그래,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너가 다시 정착하는 걸 평생 못 볼 것 같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혼인신고하고 살림 합치도록 해라.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어디 갔길래 한참 동안 안 보이는 거야? 전화 한번 해봐라.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아, 배가 아픈지 화장실에 좀 다녀온다고 했어요. 금방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10살 정도 차이면 요즘 시대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서로 좋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럼 이번이 초혼이세요? 아니면 재혼이세요? 지금까지 혼자 사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재혼 맞으시죠? 그럼 혹시 자녀는 있으신가요? 재혼은 맞는데요. 일찍 헤어졌어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긴 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녀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초면인데 생각보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연세가 8순이신데 너무 청정해 보이세요. 어머님, 저 부르셨다면서요?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왔어요. 일단 과일이라도 좀 내올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밝게 인사를 건네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표정으로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시모는 제 눈을 피하면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는 시부모님께 과일 좀 내오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척 하면서 그 여자를 뒤따라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곤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그녀는 저를 보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악한 얼굴로 변해선 저를 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큰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하자 그 여자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예전처럼 머리털 다 뽑히고 싶냐는 막말을 퍼부었네요. 네가 여기서 새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너랑 내가 인연이기는 한가 보다. 너도 보면 은근히 돈 냄새 잘 맡는다니까. 네가 내 결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나한테 정말 빠졌어. 나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할 정도라고. 아무리 기를 쓰고 반대를 해봐라. 결국 나는 식장에 발을 들이게 될 테고 너는 또다시 나에게 시달리며 살게 될 거야. 하필 들어와도 막내 며느리가 뭐냐? 내 등살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전에 꾸린 가정은 어떻게 하고 왜 큰 아주버님 옆에 있는 거죠?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이혼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저까지 내치셨으면 잘 사셨어야죠.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인간 더는 뽑아먹을 게 없었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주저앉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집 구석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 돈 보고 결혼한 건데 돈이 없으면 곁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이혼을 하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건강도 약해서 힘없는 그런 사람 물색하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내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었지. 그게 바로 저 사람이야.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누군가에게 의지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비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데 이것보다 좋은 건 없잖아? 그래서 저 사람을 선택한 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은이들은 젊은 여자를 원하기 마련이거든. 그게 남자의 본능이야. 저 사람은 10살이나 어린 나를 데리고 살아서 좋은 거고, 나에게는 돈이 들어오니까 서로 윈윈 아니겠어? 예전처럼 서로 감정 싸움하지 말고, 이번에는 잘 좀 지냈으면 좋겠네. 어찌됐든 여기서도 내가 제일 큰 형님이 되는 거잖아? 쓸데없는 행동 보이면 그때보다 더 큰 고통을 주게 만들 거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살아. 어차피 너한테도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저희 큰형한테 접근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형 봤지? 괜히 형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니까. 그 여자는 온 가족이 마당으로 모인 걸 보며 당황해하고 있었고, 남편의 핸드폰에는 저희의 모습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형님들이 마당의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통화를 연결해 놓은 다음 집안에서 온 가족이 저와 그 여자가 나누던 대화를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큰 시숙은 얼굴이 붉어져선 그 여자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그때는 저에게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전부 제 편이었고 온전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그 여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80이 넘으신 시모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고 그 여자는 큰 시숙의 옷깃을 잡으면서 오해라고 애언을 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난 상태였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자 결국 본성을 드러낸 그 여자는 저에게 달려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네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경찰한테 전화를 해달라며 소송 걸어 처리하겠다고 하자 그 여자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놓더니 도망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달려가 그 여자를 붙잡았고 뒤이어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자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꽃뱀이었던 거죠. 남의 돈만 뜯어먹고 잠적한다든지 사기를 치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또다시 잡히게 되었던 거네요. 저는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사기 전가에 폭행 전가까지 더해졌으니 이번에도 감옥에서 몇 년 썩고 나오게 생겼네요. 조사 결과 큰 아주버님 말고도 꽤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돈을 뜯긴 상태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형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2번 다시 그 여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사라졌으니 저희 가정에 앞으로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함부로 믿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숙 결혼식이 있었고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갑자기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시숙이 어느 날 결혼 발표 소식을 알렸어요. 너무 준비 없이 들어와서 가족들 모두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순간이었죠. 아무래도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시부모님은 정말 잘된 일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숙의 결혼이 너무 이르다고 판단을 했었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숙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시숙이 결혼할 상대를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이미 확고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고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식을 올리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은 타이밍이라면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붙잡아야 된다고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자리 잡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사자리는 어색한 분위기와 함께 예비 형님이 될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주버님한테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들었던 터라 크게 궁금한 건 없었는데 대학 교수라서 그런지 상당히 밝은 톤을 가지고 있었고 언변이 뛰어나서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대화의 분위기를 남편이 망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주버님이 남편을 따로 밖으로 불렀지만 시부모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예비 형님도 문제될 건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즐겁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시부모님은 이미 대학 교수인 예비 형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시부모님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예비 형님한테는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에 좀 서운하긴 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던 남편과 아주버님의 안 좋은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려오고 있었고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예비 형님의 표정에 결국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저에게 가서 상황 좀 정리하고 오라며 부탁하셨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노크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네가 내 결혼을 왜 반대하는 건데? 아까부터 계속 보자 하니까 표정 관리 못하고 엄청 싫은 티 내고 있잖아. 너는 형이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회는 줄어드니까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스럽겠지만 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형 인연은 분명 어딘가에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어.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면 어쩔 순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도 형이 나이도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형한테는 내가 하는 말이 상처로 다가올 순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 내 말 듣지 않은 거에 대해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형을 생각해주는 동생이 있을 것 같냐? 저분은 겉으로만 봤을 땐 대학 교수에 성격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그런데 그건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지. 실제 성격은 그래 보이지 않아.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말투를 보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내 직업이 뭐야? 심리 상담사야.
형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겪어왔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숨기고 있는 내면이 언제 드러나냐 문제인 거지.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걸? 못해도 최소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나는 형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미 100번, 1000번을 설득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주버님은 끝내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면서 포기한 듯 보였어요. 저 또한 너무 이른 결혼이 걱정이 됐지만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격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예비 형님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붙였어요.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해서 그런 건지 약간 기분이 상한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오늘 좋은 기분으로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다 들리게끔 반대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준일 씨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한다면서요? 저도 교수라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우리 만남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남들이 보기에 첫인상이 좀 강하다는 말은 많이 듣긴 했었지만 이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제 성격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고작 준일 씨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봤는데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반대하는 건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심리 상담사라고 모든 사람을 다 꿰뚫는 건 아니잖아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건 프로 정신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편견으로 인한 일방적 견해 아닌가요? 아, 그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건데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니? 준성이 너는 나중에 따로 나랑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예비 형님의 거침없는 말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모는 남편이 예민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봐도 예비 형님 성격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상황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눈치를 주길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예비 형님의 뒤를 따랐고 화장실 앞에서 저를 보며 굳어진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내 및 동서가 될 사람인데 우리 관계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보게 될 사이잖아요. 결혼 생각은 확고하기 때문에 번복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준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굴 자주 봐야 하는데 지금부터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나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평균적인 홍기는 지났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준일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준일 씨 동생이 나를 너무 안 좋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하네. 예비 동서가 잘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교수인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예비 동서가 나에 대해 좋은 말 좀 많이 해줘봐. 보는 거와 다르게 사람 괜찮은 것 같다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어디가 어때서 안 된다고 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예비 동서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보단 그이는 아주버님이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신중했으면 해서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곤 하지만 직업이 사람 성격을 파악하는 심리 상담사라 아무래도 첫인상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첫인상에서 나오는 행동들과 얼굴 표정들 같은 거에 성격을 파악하는데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첫 만남에 감정 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니 좋게 생각해 주세요. 다른 형제랑 다르게 유달리 각별하거든요. 그렇다고 예비 형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제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나를 함부로 판단해? 예비 동서도 내가 교만해 보이고 성격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예비 형님이 말하는 걸 보면 생각하는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이는 아주버님만 따로 불러 방에서 대화한 건데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 계시는데 그이한테 공격적인 말투로 싸붙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싸우자는 걸로밖엔 안 보였거든요. 일단 그 상황은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기에 들렸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 가만 보니까 부부는 닮는다더니 예비 동서도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네? 잠깐 잊은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는데 나 대학 교수야.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예비 동서 김밥 장사한다면서? 배운 것도 많이 없을 텐데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참아야 하는 거지? 준일 씨 동생은 나를 오늘 처음 보는 자리 아니었나? 그런데 걔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예비 형님은 저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더니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될까봐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화장실로 안내해주고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그 사이 시모가 무슨 일이 있냐며 화장실로 걸어오시면서 다행히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아주 잠깐 동안 예비 형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나눈 대화에서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새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비 형님과의 마찰은 안 봐도 눈에 훤했어요.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 저도 많이 답답했었죠.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아무리 말려봤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아주버님이 직접 겪어보고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결국 예비 형님과의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식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신부 대기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시모와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헬퍼 이모가 뭘 잘못했는지
예비 형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 상황에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야? 내 생에 한 번뿐인 결혼 그쪽이 다 망치게 생겼다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만에 하나 오늘 결혼식 망치면 헬퍼비는 당연히 못 주고 그쪽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빨리 가서 찢어진 드레스를 고쳐 오던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걸 다시 가져와. 아니, 신부님이 실수하신 걸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뒤에서 잡아준다고 했는데도 무작정 걸어가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드레스가 밟혀 허리 쪽이 찢어진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일단 결혼식 시간이 1시간 남았으니까 다른 드레스로 가지고 올게요. 드레스가 앞에 꽤 많이 찢어져서 사진 촬영을 어려울 것 같으니 입고 있는 건 다시 도로 가져가야 하니까 환복부터 해주세요. 그래도 숍이 가까워서 아마 왕복으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식 시작 전까진 오겠습니다. 뭐? 30분? 식 시작에 앞으로 1시간 남았는데 차라도 막힌다면 드레스 없이 식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당연히 택시를 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식전에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할 건데? 얘야, 네가 헬퍼분이랑 같이 가서 서둘러 드레스 좀 바꿔와라. 그게 빠르겠다. 일단 문제가 생긴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 시모의 부탁에 일단 결혼식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 헬퍼분과 함께 숍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는 동안 헬퍼 이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한풀이를 하는데 그동안 많은 신분들과 함께 했었지만 성격이 저렇게 고약한 신부는 처음 본다며 신랑이 보는 눈이 없다며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예비 형님이 신부 대기실에서 헬퍼 이모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았어요. 위급한 상황일수록 예비 형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버님의 결혼이 정말 잘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형님의 드레스를 교환받은 뒤 서둘러 식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숍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는 길에 충돌 사고가 났는지 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체가 시작됐어요. 예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차는 앞뒤로 막혀서 움직일 생각조차 없어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달리다 보니 예식장에 20분 남겨두고 겨우 도착할 수 있었고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헬퍼 이모와 제가 차에서 내려 서둘러 식장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입구 앞에 예비 형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내쉬며 입구 앞에 도착해 드레스를 가지고 왔다면서 서둘러 예식 준비하자며 들어가려 하는데 예비 형님이 갑자기 제 뺨과 헬퍼 이모의 뺨에 연달아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수도 없어 예비 형님한테 뺨을 맞게 돼서 당황한 얼굴로 예비 형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제가 왜 맞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헬퍼 이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비 형님은 헬퍼 이모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저를 보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아? 언제쯤 오는지 확인도 안 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저딴 차를 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지. 차가 마티즈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 차를 빌려줬을 텐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차가 자기 신분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알려준다는 거 몰라? 김밥 장사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내 밑에 동서가 마티즈 몰고 다닌다고 얘기하면 내 주위 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디 가서 함부로 내 동서라고 나불댔단 봐? 저기요, 그렇게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제 식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언제 갈아입고 준비하냐고요? 둘 다 오늘 날 물먹이려고 작정했지? 일이 계속해서 꼬이는 거 보면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결혼인 것 같네. 지금 어딜 들어가려고? 내 얼굴에 지금 손을 올려놓고 그냥 가겠다고? 어머머머. 동서, 지금 정신 나갔어? 앞으로 삶이 피곤해지고 싶은가 봐? 내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라는 거 잊은 건 아니겠지? 먼저 시집 왔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동서 대우 받고 싶으면 똑바로 행동해. 어디 가서 동서라고 말하기도 쪽팔린데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당장 이 손 안 치워? 무사히 결혼식 끝내고 싶으면 방금 내 얼굴에 손 올린 행동은 해결 보고 가지.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거든. 대학 교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쪽이 헬퍼 이모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난 거잖아.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지금 한 행동 정리하고 가. 그렇지 못하면 오늘 결혼 전부 무산될 줄 알라고.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내 결혼식 망치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 같아? 생각 잘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당장 이 손 놓으라고. 본인 잘못으로 찢어진 드레스 해결 보기 위해 힘들게 교환해서 가져왔는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제 뺨을 올린 예비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 결혼은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일이라는 걸 그때 확 깨닫게 되었죠. 예비 형님은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대학 교수를 우습게 한다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는데 갑자기 시부가 나타나 큰 소리로 그만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그 손 내리지 못해? 어디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대려고 그래? 식전에 걱정이 돼서 내려와 보니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아버님.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요. 이 상황 다 보셨으면 제 마음도 알겠네요.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올리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다. 며느리 너는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입구 앞 CCTV에 전부 찍혔으니까 절대 선처로 마무리 짓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거라. 아버님, 정말 이럴 거예요? 이제 예식 곧 시작한다고요. 일단 식부터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파혼하란 말씀인 거예요? 너같이 버릇없고 타인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내 큰아들 배필로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다. 아무리 홍기가 지나 결혼이 급하다 해도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지.
어차피 드레스도 안 입었는데 잘 됐네. 이 자리에서 파혼하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시부는 예비 형님이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지 분노하셨고 아주버님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파혼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비 형님은 무조건 결혼을 진행할 거라고 상황을 정리해 나가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갔어요. 식이 시작이 됐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자 시댁 식구들도 밖으로 나왔어요. 헬퍼 이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하자 그 말을 전부 듣게 된 아주버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을 붉혔고 예비 형님은 그제야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주차장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할 곳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결혼 한번 하려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방해를 한다면서 쉬지 않고 김밥 장사할 때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제 차를 계속해서 들이받았어요. 이성을 잃은 예비 형님의 모습에 식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가 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더니 예비 형님한테 달려가 타고 있던 벤츠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당장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제 차를 부순 예비 형님을 응징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뛰어오시다가 빠르게 후진하던 예비 형님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그제야 모든 상황이 멈춤과 동시에 경찰이 도착해 예비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두 분은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시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처벌을 준비했어요. 결혼식에서 일어난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람은 결국 법정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이 문제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서 꽤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CCTV와 헬퍼분의 증언으로 모든 걸 시인하게 되면서 기물파손 합의금과 피해 보상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이 만약 정식으로 식구가 됐다면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워낙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고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니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요즘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을 만큼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형님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시모 또한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뭐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 부부가 받았을 상처들에 대해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살면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지게 된 인연은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 역시 잘못을 시인하긴 했지만 남편이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었던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듯 보였어요. 나중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라며 조만간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대학 교수직 사임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받아쳤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알면서 원한을 품고 또 다른 상황을 만들려는 건지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희 남편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 문제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거라는 경고일까요? 저 또한 끝까지 당하지 않고 당차게 대응하려고요. 그런 다혈질 성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게 해서라도 그 책임 끝까지 물게 할 겁니다.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예전처럼 평화로웠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무조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고 없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